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연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마냥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찝찝하기도 합니다.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 얘기를 해보고자 마음을 먹었으니까요.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제가 그동안 살면서 지어온 죄를 업보처럼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죄 많고 한 많은 40대 여성의 구독자입니다. 차라리 살면서 남한테 지은 죄는 살면서 어떤 식으로든 갚아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억에서 금방 잊혀지기라도 할 것 같은데 자식한테 지은 죄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 집안에서 촉망받는 그저 꿈 많은 여학생이었습니다. 살면서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화목함이 곧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요. 성실하게 제 몫을 다하면서 사시는 부모님 밑에서 저 역시 내가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적어도 남들에게 피해는 안 끼치고 살 수 있구나. 그 성실성 하나만큼은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벌이가 크지 않아도 형편이 여유로운 것도 아니었지만 배울 거 하나는 많은 집이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딸은 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엄마 아빠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혼자서 알아서 다 자라니? 네가 조금만 더 잘난 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희 어머니는 항상 네가 조금만 더 잘난 집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는 특별반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전교 1등부터 전교 20등까지 딱 20명만 그 특별반 안에 들어가려고 학원에서는 특별반 대비 수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애들을 가르치기도 했었고 엄마들은 비싼 개인 교습을 시켜서라도 자기 아이를 그 특별반 소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특별반에서 정말로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는 것보단 좋은 학교와 좋은 직업이 보장되어 있는 우등생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부모님들의 욕심이 먼저였겠죠. 전 그런 특별반에서 유일하게 학원도 과외도 다니지 않는 학생이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안에서 부러움과 시기, 질투를 동시에 받는 아이들과 어딘가 동떨어져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 나이대 애들이 워낙 유치하잖아요. 짓궂은 장난에도 많이 당했었죠. 노트 필기한 것도 숨기고 제 성적을 떨어뜨려 보겠다고 별의 수를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떨어질 성적이었으면 진작에 떨어졌죠. 오히려 그렇게 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주변 친구들이 자극제가 되어서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부모님 자랑을 하나 더 하자면 아무리 집안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식의 꿈을 붙잡으시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제 성적으로는 법대부터 한의대, 의대까지 그냥 마음에 드는 곳으로 골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전 망설임 없이 법학과를 선택했습니다. 평균적인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생각하고 있었던 저에게 법대 등록금은 부담스러울 리 많지 비싼 액수였죠. 제가 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로스쿨이라는 개념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일정한 법학 과목의 점수를 이수한 후에 사법시험 자격이 주어지고 말이 좋아 사법시험이지 실제로 합격한 사람의 숫자를 보면 1년에 1000명이 되지 않는 그래서 사법고시라는 악명 높은 이름이 붙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주변에 사법고시를 준비한답시고 4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책상 앞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많았던 시절이었기에 여유롭지 않았던 형편에 하나밖에 없는 딸을 법대에 보낸다는 것이 부모님으로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두 분은 저에게 믿음이 있으셨대요. 가치 투자라고 하나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제 선택에 투자를 했을 때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셨다고요. 당시에 등록금을 내려면 당장 빚을 내서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 부담감을 안고 들어갔으니 저도 1분 1초를 허투루 살았던 적이 없었고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요. 왜 기를 쓰고 그 특별반에 들어가려고 했는지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대학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평생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선배들을 찾아뵙고 학교를 다니면서 벌써부터 연줄이라는 걸 만들고 족보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자기들끼리 끈끈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엔 학연, 지연, 혈연이라는 게 존재했죠. 선생님, 저 어느 학교 출신입니다. 제 고향이 어디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검찰청에 계십니다. 당연히 연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전 무식하게 열심히 공부만 했지. 솔직히 주변 친구들을 보면 조바심이 나긴 하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하지 않으면 도태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넌 아직 족보 못 구했지? 내 거 보여줄까? 나도 이거 어렵게 구한 거야. 이거 구한다고 어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아직도 속이 울렁거린다. 얘는 언제 봤다고 나한테 이렇게 친한 척일까? 자연스럽게 다가와서는 말을 거는 남편을 보면서 참 뻔뻔하고 당당한 사람이구나 했어요. 저와 다르게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런 쪽에 늘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주변을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내 곁에 둘 수 있을까? 누군가는 그런 욕심을 야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그런 사람을 왜 좋아하게 됐는지, 그런 사람이 저를 왜 좋아했는지 특별한 이유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입니다. 아마도 서로에게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당신이나 나나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건 매 한 가지잖아. 우리는 도태되지 않으려면 남들보다 배로 더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 잘 사는 놈들은 이렇게 실패할 걱정도 안 한다고. 제가 먼저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은 계속 사시 준비를 하고 있을 당시였어요. 부모님은 아직 시험도 합격하지 않은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이 조금 걱정스러워 보이긴 했지만 전 이 사람도 곧 합격할 거다. 합격만 한다면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갈 사람이다 하면서 남편을 두둔했죠. 변호사 일을 시작하면서 정말 묵묵하게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남편은 어쩐지 저한테 불필요한 열등감을 갖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역시 시험 스트레스였겠거니 하고 다 이해했습니다. 왜? 변호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시험 붙들고 있는 게 우스워 보여? 아무리 그래도 내가 가장이야. 그렇게 무시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란 말이야. 무시는요. 오히려 쥐뿔도 없는 남편한테 매일같이 제가 당했던 게 무시였던 것 같은데요. 공부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다 아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비에도 꾹 참고 묵묵하게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던 것이 무려 4년입니다. 그렇게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고 시험도 합격하지 못했으면 제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 정도로 멍청한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그에 전 기쁜 소식을 한꺼번에 2개나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남편의 합격 소식, 그리고 남편의 합격 소식보다 더 기뻤던 제 임신 소식이요. 자궁이 약하고 몸이 차가워서 산부인과에 가도 한의원에 가도 임신하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었던 터라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도 당황하지 않고 온 가족이 좋아할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딸은 제 인생에 찾아온 깜짝 선물 같은 존재나 다름없었어요. 이제야 남편이 막 일을 시작하게 된 터라서 덜컥 애를 가졌다는 것이 불안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그런 저에게 그동안 제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지 않았느냐면서 이젠 본인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며 저와 딸을 책임지겠다는 꽤나 든든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시험 합격한 이후로 내 공부 뒷바라지 한다, 일한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조금 더 크면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어린이집 보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애도 엄마 손길 한창 필요할 나이고 설마 이 정도도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당신 애 엄마잖아.
당시엔 남편 얘기가 틀린 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창 엄마 손길이 필요할 나이에 애를 어디다 맡겨두고 편하게 혼자 일을 하러 다니는 것도 그렇고 이젠 상황이 달라졌으니까요. 남편이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 전 하나 정도는 쉬더라도 집안 생계에 크게 무리가 가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다른 건 몰라도 저 역시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을 받으면서 커왔고 그걸 자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니까 제 딸한테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물려줄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육아휴직을 쓰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죠. 지금이야 육아휴직이 너무 잘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애를 안 낳아서 문제죠. 그치만 제가 직장을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육아휴직이 있지만 있는데도 쓰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고 쓰고 돌아오면 기피 부서로 발령이 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저한텐 일보다 아이를 돌보는 것을 먼저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굉장히 큰 모험과 같은 일이었어요.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훌쩍훌쩍 커버리는 아이를 보면서 내가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 귀중한 순간들을 다 놓치고 살았겠구나. 정말 잘한 결정이다. 불안한 마음을 그렇게 달래고 위안하며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힘들었죠. 애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아이 예쁜 건 둘째치고 전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더 낫다 싶을 정도로 육아가 힘들었었어요. 애를 낳고 난 이후에 늘어난 온 몸의 근육은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거의 손목을 둘둘 감다시피 하고 생활을 하는데도 애를 안을 때마다 허리며 손목이며 목이며 몸에 있는 관절이 다 쑤시고 아프고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몸도 아파 죽겠는데 애를 보겠다고 집에 들어왔으니 또 전업주부로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일을 하고 들어오면 밥 차려야지 빨래며 설거지며 집안일은 왜 그렇게 많고 왜 그렇게 해도 티도 안 나는 건지. 첫 아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참 막막하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 도와주고 옆에서 힘이 되어줬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러지도 못했어요. 말 그대로 남편은 바깥 양반이었거든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어찌나 바쁘신지 집에 들어오셔서 지친 아내를 위해 집안일을 교대해 주실 생각은 꿈도 못 꾸셨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고 살아. 왜 당신 혼자만 힘든 것처럼 유난이야? 하루 종일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남편 웃는 낯으로 마중은 못 나올 망정. 적어도 집에 들어왔을 때 기분은 잡치게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야. 매일같이 목 늘어난 티셔츠 입고 눈 밑에 시커매져서 죽겠다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거 보고 있으면 나도 뭐 속이 편한 줄 알아? 나도 그런 꼴 보고 싶지 않아. 애 낳아서 좋다고 했던 건 당신이잖아. 그러면 뭔가 책임을 져야지. 누가 보면 애는 저 혼자 낳은 줄 알겠어요. 애 아빠로서의 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죠. 육아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라는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자기는 밖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고 전 집에서 애를 보는 사람이고 아이를 보는 것은 당연히 엄마가 해야 할 일이다. 그건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다시 시작했을 때에도 변하지 않은 진리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저를 가스라이팅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한 명만 그랬으면 다행이게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어요. 성격도 그 모양인데 입도 가벼운 남편이 요즘 집에만 들어오면 제가 그렇게 잔소리를 한다고 시어머니한테 또 쪼르르 달려가 일러바친 모양이죠.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시겠다며 수시로 들락날락 하시던 시어머니도 저한테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난 변호사 며느리 그렇게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굳이 결혼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지금 봐라 이게 무슨 꼴이니? 하여튼 똑똑한 애들은 지 잘난 맛에 사느라고 가정 돌볼 생각을 전혀 안 한다니까. 나 때는 말이다 애 없고 나가서 밭일도 하고 그랬어. 너도 어차피 직장 들어가고 하면 나한테 애 맡기고 해야 할 텐데 그건 안 부끄럽다니? 흔히들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죠. 남편과 시어머니의 합세에 전 결국 산후 우울증을 앓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제 키가 160이 조금 넘는데 거의 80kg 가까이 살이 쪘었거든요.
회사 복귀는 둘째치고 저한테 선물 같았던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애 우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 있죠? 우울증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이 애 울음소리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전부 망해버린 것 같고, 엄마라는 존재는요, 애를 낳는 순간부터 내 이름이 지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애를 낳기 전에 분명히 전 회사에서 제 일을 잘 해나가면서 1인분이 뭐예요? 2인분, 3인분의 몫을 하는 멋진 커리어 우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1인분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주변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혼자서 잘 살지, 남자랑 살고 싶어 결혼하고 남들처럼 살고 싶어 애까지 낳아놓고 나서 이렇게 뼛속까지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거냐고요. 오히려 제가 가진 생각이 엄마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생각인 것 마냥 몰아붙이더라고요.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산후 우울증을 극복해 본다고 아이를 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에도 가보고 백화점에도 가보고 어디를 가든지 나만 빼고 다 행복하게 지내고 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 더욱 괴로울 뿐이었어요. 백화점 화장실에서 기저귀로 가려고 아이를 잠깐 내려놨는데 어디가 불편한 건진 모르겠지만 아이가 정말 귀가 찢어져라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다 쳐다볼 정도였지만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이를 그대로 방치해두고 멍한 표정으로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누군가 애기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 하는 소리에 놀라서 얼른 아이를 안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내가 이대로 애를 계속 돌보면 안 되겠구나.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객관화가 되더라고요. 나 아무래도 이대로 멀쩡하게 애 보기 힘들 것 같아. 친정 부모님한테 잠시 애 좀 맡기고 병원부터 다닐게.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이러다가 애도 위험하겠다 싶어. 나 좀 도와줘, 여보. 나 정말 우리 딸 잘 키워보고 싶어. 남편에게 울면서 거의 빌다시피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라고 하죠. 아이를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전 이미 망가진 마음을 고치는 데 전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들 다 낳는 애 하나 낳아놓고 별 유난을 다 떤다며 혀를 끌끌 차셨지만 그만큼 제가 필사적이었어요. 남편은 어땠냐고요? 놀랍게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다니든 말든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을 제 친정에 맡겨 놓든 말든 오로지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눈이 먼 사람처럼 행동했죠. 접대를 해야 한답시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고 누가 봐도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지 못한 게 뻔한데도 당직을 섰다 우기더라고요. 주말에 애를 보러 친정에 갈 때도 일정이 겨우 맞아야 따라가서 애 아빠가 아니라 무슨 동네에 세워놓은 장승마냥 서 있다가 돌아오곤 했어요. 골프며 테니스며 출세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 어찌나 많던지요. 그 당시 남편을 왜 잡들이 하지 않았냐고요? 초반에 저도 했죠.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기 전까지요. 전 지금 정상적으로 마음을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지. 하나밖에 없는 딸은 친정에 맡겨져 있지. 남편은 바쁘다며 맨날 밖으로 나돌고 있지. 그 상황에서 과연 제가 남편을 1순위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하루라도 빨리 나아져서 딸을 데리고 와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뻔히 보이는 것도 못 본 척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꾹 참았던 건데 그 미련함이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이 어떻게 그래? 당신이 사람이라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넌 나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안 드냐? 애 낳고 집에서 퍼질러져서 뒤룩뒤룩 살만 찌고 있는 건 내가 다 이해해줬지. 그런데 애는 정작 친정에 맡겨놓고 그럼 네가 집에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너도 그냥 산후 우울증 그거 핑계대고 집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니야. 굳이 이혼 귀책 사유를 따지자면 너한테 있는 게 맞지. 됐다. 이제 너랑 얼굴 마주보고 더 얘기하는 것도 싫고 서로 구질구질하게 붙잡는 것도 아니지 않냐? 최소한 이제 내 발목은 잡지 말아야지.
위자료는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업계도 좁은데 서로 소문날 일 만들지 말고 조용히 갈라서 자, 어? 필사적으로 노력한 저에게 찾아온 것은 남편의 이혼 통보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산후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내역까지 받아와서 이혼 사유는 명백하게 저에게 있으며 제가 우울증으로 인해 가정을 돌보는데 소홀했다.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은 엄마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소송에서 끝도 없이 불리하게 저를 몰아세워갔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 알아보니까 남편에게 숨겨둔 여자가 있더라고요. 한 다리를 건너면 저 역시도 뻔히 아는 후배 변호사였습니다. 아버지가 검사장까지 지내시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본인을 끌어줄 수 있는 인맥을 하이에나처럼 찾아 헤매고 있던 남편에게 그보다 더 좋아 보이는 줄이 또 있었을까요? 그렇게 두 사람의 수작에 넘어가서 정말 말도 안 되고 허무하게 아이를 뺏기게 됐죠. 이제 그만하자, 너도 살아야 될 거 아니니? 이제 와서 이혼을 해서 애만 데리고 온다고 한들 네가 혼자서 애를 어떻게 키울 거야? 저쪽에서 애까지 데려가고 싶다고 위자료까지 다 챙겨준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차라리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는 거에 너한테는 더 옳은 선택일 수 있어. 지금이야 자식이랑 생이 이별하는 것 같고 피눈물 나겠지만 멀리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쁜 선택도 아니다. 난 내 자식 생각 먼저 할란다. 저희 부모님 역시 굳이 저쪽 집에서 애까지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네가 아이를 필사적으로 지켜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뭐가 있냐면서 아이 없이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을 나중에 되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지도 모른다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든지 제 고집을 꺾지 말았어야 했는데 커리어가 끊기고 소송을 길게 이어나갈 만한 여력도 없었고요. 모든 것이 변명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 저에게 아이를 지킬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결국 거액의 위자료를 받고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하고 6개월 동안은 일이고 뭐고 다시 복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가슴에 불덩어리를 올려둔 것처럼 가슴이 활활 타는 것 같았죠. 난 자식을 버린 엄마다. 난 평생 이 죗값을 치르면서 살아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아기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괴롭고 끔찍했어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죠. 결국 그렇게 아이를 두고 나온 것은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이혼을 한 이후에 저라고 마냥 그렇게 다 포기한 채로 한심한 인생을 살았던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전 남편에 대한 복수심이 인생을 살아가는 좋은 원동력이 되더군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것이 어쩌면 전 남편이 가장 원하던 내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냥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다시 복귀를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연으로 적으니 그간의 고생이 몇 줄로 퉁쳐지는 것 같아 그렇기도 하지만 남 힘든 얘기 구구절절 적어봤자 한숨만 푹푹 나오지 뭐 좋은 일이 있다고요. 이혼을 하고 자식을 뺏겼다는 생각으로 괴롭기도 했지만 언젠가 자식을 되찾아오겠다는 생각으로 아득바득 살다 보니 10년이란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어요. 마냥 괴롭고 먹구름만 가득 껴있을 줄 알았던 제 앞날에도 조금씩 그 구름이 걷히면서 빛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 아마 그맘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지역을 옮겨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가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건들을 숱하게 겪어서인지 승소율도 꽤나 높고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서 나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선 잘 나가는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됐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됐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허한 건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창 변호사로 잘 나가고 있을 때 상대 측 변호사로 우연히 전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업계가 좁다 말은 들었지만 또 상대 측 법률 대리인으로 전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처가살이를 하면서 제대로 기도 못 펴고 살고 있다는 소문을 익히 듣긴 했었거든요. 조강 지쳐버리고 애까지 데리고 처가살이 시작하면 탄탄대로가 보장되어 있을 줄 알았겠지만 말 그대로 힘도 없고 백도 없는 남자였으니
그 집에서 거의 머슴살이나 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새로 결혼한 어린 마누라가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는 동안 본인은 그 마누라 해결하기 까다로워하거나 집안에서 꺼리는 사건을 도맡아는 뒤치다꺼리나 하는 종놈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막혔던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더라고요. 허나 걱정이 되는 건 제 딸이었습니다. 전 남편이야 그 집에서 종놈 취급을 받고 살든 말든 뭐 밥이야 제대로 얻어먹든 말든 제 알바가 아니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제 소중한 딸이 혹시라도 그 집에서 구박이나 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덜컥 걱정이 되더라고요. 대형 로펌 소속으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사건에서 보기 좋게 콧대가 눌린 전 남편이 어깨가 축 처져서 법정에서 나오는 꼴을 보면서 제가 먼저 조롱을 해줬어요. 무조건 큰 데만 들어가면 잘 나갈 줄 아는 그 정신머리를 고쳐야 돼, 당신은. 그러니까 평생을 성공을 못하고 사는 거지. 그렇게 로펌에서 뒤치다꺼리나 하고 처갓집 뒤치다꺼리나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네. 조강지쳐 버리고 뛰쳐나간 건 본인이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겠죠.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의뢰인이 꽤나 잘 나가는 기업인이라서 아마 패소하고 나면 복귀 후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텐데 저한테 한 소리 듣는 것보다 돌아가서 회사에서 들을 구박이 더 걱정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런 전 남편을 뒤로하고 제 사무실로 돌아가고자 차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저를 잡아 세우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했더니 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이름, 제 딸의 얘기였어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가버릴 생각이었는데 딸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기라도 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민주가 낳아준 엄마 궁금하다고 그러더라. 애 다시 데려가라는 소리 아니고 지가 보고 싶다는데 어떡하냐? 연락처 줄 테니까 연락이나 해봐. 너도 엄마니까 애 얼굴은 보고 싶을 거 아니야. 괜히 만난다고 아영한테 얘기하지 말고. 가뜩이나 요즘 예민하니까. 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몰라도 전 남편은 저에게 딸애가 낳아준 엄마를 궁금해한다면서 전 남편의 상간녀이자 제 딸의 새엄마한테만 말하지 말고 아이를 만나볼 생각이 없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어떻게든 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새엄마의 수작으로 여태 크는 동안 얼굴 한번 볼 수 없었으니까요. 남편한테 약속 시간과 장소를 잡아 전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혼하고 10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긴장한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데 멀리서 봐도 제 딸인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어쩜 절 그렇게 쏙 빼닮았는지 딸애를 향해 걸어가는 내내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내가 대체 뭘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왔나. 지난 10년의 세월이 그 몇 걸음 만에 허무해지더라고요. 원망 가득한 말들이 쏟아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딸애 역시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그렇게 한참을 펑펑 울었어요. 엄마가 제대로 사랑해주지도 못했는데 어쩜 이렇게 예쁘게 컸는지 미안하고 고맙고 대견스럽고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새엄마가 잘 해주셔?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그때 널 어떻게든 지켰어야 됐는데 그땐 너무 생각이 짧았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거든. 엄마가 너무 미안해.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딸. 우리 딸, 그 단어가 어찌나 낯설고도 익숙하던지요. 절 닮아서인지 공부도 잘하고 저도 몰랐었는데 제 대학 후배가 됐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는 법 쪽이랑 영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경영학과에 진학을 했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딸아이가 그동안 살아왔던 얘기를 들었죠. 내가 없었던 순간들, 그렇게 더 궁금하고 소중했던 시간들, 오랜만에 만난 엄마가 원망스럽지 않냐는 얘기에 의젓하게 엄마도 엄마의 사정이 있지 않았겠냐면서 아빠는 원망해도 엄마는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감동을 주기도 했어요. 옛날엔 왜 내가 이렇게 새어머니 밑에서 눈치를 보고 커야 하나
왜 친엄마가 나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솔직히 원망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그 당시에 왜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아빠를 원망한 적은 있어도 엄마를 원망한 적은 단 한순간도 없어. 그러니까 엄마도 그때 그 선택 때문에 엄마를 너무 미워하지 마. 나 정말로 괜찮아. 오히려 의젓한 모습으로 저를 위로하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전 딸아이에게 제 번호를 주면서 힘든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린 상황에서 엄마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해줘야 하는 것도 많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근처에 사는 좋은 이모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연락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날 이후로 실제로 딸과 종종 만나서 얘기도 하고 비록 사정상 엄마의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딸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 못 보고 살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남편이 새로 결혼한 이후로 제 딸 역시 그 집에서 거의 내놓는 자식 취급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데려가지나 말지. 데려갔으면 제대로 대우나 좀 해줄 것이지. 그동안 제가 모르는 어떤 서름을 당했을지 참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뒤늦게 만난 그 비어있는 시간들에 대해 보상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딸애가 크면서 필요한 것들을 몰래 지원해주면서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갔죠. 그래도 낳아준 엄마라고 잊지 않고 먼저 찾아준 것이 얼마나 고마웠던지요. 엄마, 나 곧 결혼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한텐 꼭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엄마도 결혼식에 초대하면 안 되냐고 얘기해보고 시댁 식구들이랑 얘기해봤는데 내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 엄마도 내 결혼식 봐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미안해 엄마. 엄마도 오고 싶었을 텐데 그래도 나중에 알게 되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아니야, 엄마 다 이해해. 어떻게 새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그 자리에 가겠어. 그래도 결혼한다고 얘기해줘서 고마워. 신랑 어떤 사람인데? 시댁은 어때? 사진 많이 찍어놨다가 나중에 엄마 보여주면 되지. 우리 딸 정말 축하한다. 결혼하는데 뭐 필요한 건 없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해. 엄마가 다 도와줄게.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을 하고. 정말 다행이다. 잘 됐어.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딸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됐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한참을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길래 혹시라도 좋지 않은 일이 있나 걱정했었는데 정말 뜻밖의 얘기였죠. 왜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망설였는지 이해는 됐습니다. 결혼식에 절 초대하고 싶어 사돈댁에도 얘기를 하고 새어머니에게도 얘기를 한 모양인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도 아무리 낳아준 친어머니라 하더라도 결혼식장에 어머니 둘이 앉아있는 모양새가 안 될 말이긴 하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었으니 딸을 달랬어요. 결혼식에 가지 않아도 축하하는 마음은 매한가지고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준 것만으로도 엄만 충분히 고맙고 만족스럽다고요. 그렇게 딸의 결혼식은 딸이 보내준 사진과 영상으로만 보게 됐죠.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분명히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눈앞에 있는데도 내가 엄마라고 할 수 없는 이 현실이요. 끝까지 딸애를 지키지 못했던 제 업보를 이런 식으로 돌려받는구나 생각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후로는 자주 하던 연락도 부쩍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홀몸도 아닌데 시집살이가 힘들진 않은지 많이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꽤나 덕망 있는 시부모님을 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딸 A의 시부모는 두 사람 다 기업인이라고 했고 지역신문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며 종종 기사로 소식을 접하기도 했으니까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전 남편도 그렇고 딸의 새엄마도 그렇고 자기 집안에 도움이 되지 않을 그저 그런 집안이었다면 애초에 딸의 시집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입덧이 요즘 심하다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가 좀 가져다 줄까? 엄마 진짜 미안한데 혹시 내가 주소 알려줄 테니까 퀵으로 좀 보내줄 수 있을까? 내가 불편해서가 아니고 시댁 눈치가 보여서 미안해 엄마. 미안해요. 딸애와 저의 관계가 그렇다 보니 웃어 넘기지 못할 일들도 종종 있었어요. 입덧이 심한 딸이 혹시라도 시댁에서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있을까 걱정이 되어 연락을 하니까 처음엔 괜찮다, 사 먹으면 된다 얘기를 하며 거절을 하던 딸이 혹시 퀵으로 반찬을 보내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딸이 시댁에서 저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고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을요.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는 딸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럴 수 있다. 뭘 그런 걸로 미안해하고 그러냐 얘기를 했지만 그런 얘기를 듣는 제 속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 들어간 이후로 딸이 의도적으로 절 멀리하고 피하고 있다고 느껴지긴 했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어요. 멀리서 딸아이를 챙겨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그런 처지가 퍽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어요. 가장 자존심이 상했던 건 그런 일로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기분 나쁜 티를 쉬 낼 수 있지도 않은 제 처지였습니다. 제가 업보 얘기를 계속하지만 결국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것은 그때 끝까지 딸을 책임지지 못하고 집을 떠나온 제 탓이겠거니 하고 저를 원망하는 수밖에요. 덕망 있는 시댁으로 시집을 가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입니다. 시집을 가고 임신을 한 딸에는 시댁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쩍 생기를 잃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 걱정스럽기만 하더라고요. 최대한 시댁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신경을 쓰는 듯한 딸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로선 울컥하긴 했지만 괜히 나설 수도 없는 입장에서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그 화를 삭히고 있었죠. 그런데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엄마들은요. 자기 자식한테 무슨 일이 있다는 건 본능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요. 어쩌면 제가 내내 마음이 찝찝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자식이 시댁에서 지금 좋지 않은 일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일종의 촉 같은 게 발동을 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딸애가 무사히 출산을 하고 예쁜 손녀가 생겼다는 소식을 연락을 통해서만 전해받게 됐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조리원에서 이제 막 퇴소해서 집에 있는 딸이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너무 예쁘다. 엄마도 우리 손녀 실제로 한번 보면 좋을 텐데. 선물이며 뭐며 이것저것 전해줄 것도 많고 너 괜찮을 때 한번 집에 들려서 이것들 금방 전해주고 얼굴만 보고 오면 안 될까? 그것도 많이 불편할 것 같니? 아니야, 엄마. 나도 엄마한테 하루라도 빨리 보여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걸. 그러지 말고 다음 주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집에 잠깐 와줄 수 있어요? 애 데리고 나가긴 좀 뭐하고 그날 마침 시부모님께서 골프 약속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른 오후까진 집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엄마한테 이런 부탁하는 게 참 미안하긴 한데 시부모님께서 워낙 집에 말도 없이 손님을 드리는 걸 안 좋아하셔가지고 괜히 나까지 예민하게 구는 것 같네. 엄마가 살아보니까 별의별 거 다 신경 쓰는 사람 많더라. 그 정도 시부모님이면 양반이지 왜. 엄마야 언제든지 시간 괜찮으니까 그럼 그때 맞춰서 가지고 너희 집으로 갈게.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한테 연락하고 갈 때 사가지고 갈 거니까. 이제 막 태어난 손녀가 저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거의 떼를 쓰는 수준으로 딸에게 언제 한번 집에 가서 애 얼굴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난처해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부탁을 했었죠. 하도 제가 한 번은 가봐야겠다 성화를 부려서인지 딸은 주말엔 시부모님께서 골프를 치러 가시니까 이른 오후까지는 시댁에 아무도 없어서 괜찮을 것 같다면서 그때 시간 맞춰 아이를 보러 오면 될 것 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록 딸을 집에 가면서 정식으로 초대받아 갈 수도 없는 입장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손녀의 얼굴을 이런 식으로라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설레는 일인지요. 그 전날에 집에 가져갈 손녀의 선물을 챙기느라 잠도 몇 시간 제대로 자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딸의 시댁을 찾아가 딸의 얼굴을 봤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얼굴을 보자마자 그냥 왈칵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출산 때문에 고생을 해서인지 몰라도 잘 먹고 얼굴이 한창 좋아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헬쓱해져서는 아이를 안고 있는 것조차 버거워 보이는 딸의 모습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손녀보다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딸에도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라고요. 고생했다고, 이렇게 예쁜 딸 낳느라 너무 고생했다고 앙상한 손을 몇 번이나 잡고 쓰다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댁은 듣던 대로 상당한 재력가 집안인 것 같더라고요. 이 넓은 집에 도우미 아주머니 하나 없는 집이 이상할 지경이었습니다. 너 설마 시댁 집안일 너 혼자 다 하는 건 아니지? 시부모님 잘 사신다면서 남편 머리도 좋고 이렇게 넓은 집 어떻게 혼자 청소 다 하겠어? 그런 건 아니지? 아니야. 원래 도우미 아주머니들 계시는데 엄마랑 편하게 얘기하려고 내가 오늘은 잠시 다른 데 가 계시라고 한 거예요. 진짜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당황한 딸의 반응을 보아하니 도우미 아주머니를 일부러 퇴근시켰다는 얘기도 그렇게 믿음직스럽진 않았지만 어쩌겠어요. 그 후로부턴 선물을 전해주고 손녀딸을 끌어안고 예뻐하느라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다 같이 점심을 먹고 손녀딸의 낮잠 시간이 다가와 피곤해 보이는 딸을 대신해 제가 손녀딸을 안아들었죠. 옛날에 너 아기 때 생각도 나고 그러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거실에서 좀 쉬고 있어. 엄마가 저쪽 방 들어가서 애 얼른 재우고 나올 테니까 잠깐이라도 눈 붙이든지. 잠투정이 어찌나 심하던지 커튼을 다 쳐놓고 문을 닫고 손녀딸을 안고 20분이 넘게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쉽게 잠에 들지 않더라고요. 몇 번이나 잠투정을 하다가 겨우 잠이 든 아이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문을 열려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그제야 오가는 고성이 좀 더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딸애와 딸애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늦지막히 들어올 거라고 해서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았는데 이 시간에 어쩐 일인가 하고 놀라는 마음 반, 이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숨어 있어야 하나 하는 마음 반이었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를 듣고 저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딸이 이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아왔는지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께서 잠깐 하빈이 얼굴만 본다고 하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점심 같이 먹고 오시기 전에 가시려고 했었어요. 그래도 저희 엄마고 소녀딸 얼굴 보고 싶으신 거 당연하잖아요. 어머님이 이러시면 제가 엄마한테 뭐가 되겠어요.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야, 너희 집안 콩가루인 거 동네 사람들한테 대놓고 자랑할 일 있어? 내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니네 애미 애비 이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지? 넌 아주 내 말이 우습게 들리니? 결국 또 제가 문제였나 봅니다. 동네 사람들 부끄럽게 어디 이혼한 엄마를 아직도 엄마라고 부르면서 자기 집에 들일 생각을 하냐고 길길이 날뛰던 딸의 시모는 급기야 화를 참지 못하고 딸의 뺨을 짝소리나게 올려붙였습니다. 그 황당한 광경에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싶어 문을 확 열어 젖히고 그 앞에 나서 사돈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확 잡아당겼죠. 야, 너 미쳤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이거 안 놔? 남의 집 귀한 자식 얼굴에 손을 대놓고 겨우 이 정도의 아프다 소리가 나와? 덕망 있는 집안에 시집 갔다고 해서 기뻐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딴 개차방 같은 집에 시집 갈 줄 알았으면 내가 침모든 약모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뜯어 말렸을 거야. 당신 내가 뭐하는 사람인 줄 몰랐지?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는 콩가루 집안에서도 이런 사람 나올 수 있으니까 똑똑히 알아두라고. 사돈의 머리채를 끝까지 놓지 않은 채로 명함을 꺼내 눈앞에 보여줬습니다. 허우적거리면서 명함을 잡은 사돈은 변호사라는 직함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디서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일 줄 알았나 봅니다.
그 와중에도 이혼 전문 변호사나 하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훈계질이냐, 내가 누군 줄 아냐, 우리 집안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쉴 새 없이 자기 집안 얘기를 하면서 저를 깔아뭉개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처음 얼굴을 본 저한테도 이러는 사람이 저희 딸한테는 그동안 얼마나 더 시집살이라는 명목하에 난리를 피우고 있었을지 생각을 하니까 분통이 터져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고작 이혼 변호사? 내가 지금 이 업계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그동안 여기에 얼마나 오래 있었고 그렇게 쌓아온 법조계 인맥이 어떻게 되는지 너 같은 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지. 그 법조계 인맥 한번 움직이면 그 잘난 너네 회사 하루아침에 거지꼴 나는 것도 금방이라는 것도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앞뒤 분간 못하고 나한테 달려드는 게 아니겠어? 제발 싸울 때 상대가 누군지 똑바로 보고 덤벼야지. 그리고 남의 집 귀한 자식 얼굴에 손 올릴 생각 다신 하지 마. 알겠어? 제 자식이 맞았는데 정신 안 나갈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잡고 있는 머리를 더 확 잡아당기고 저도 시원하게 똑같이 뺨 한 대 짝소리 나게 올려 붙여줬습니다. 평생 남 때려보기만 하고 맞아본 적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거 한 대 맞았다고 아프다고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지금 자기 친 거냐고, 변호사가 이러도 되는 거냐, 폭행죄로 고소할 거라고 길길이 날뛰길래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싶어 손을 다시 번쩍 올렸습니다. 이게 사람이 학습 능력이라는 게 무서워요. 아까 한 대 맞아봤다고 다시 손을 드니까 또 맞을까 봐 그건 또 무서웠던 모양이더라고요. 또 팔로 머리를 감싸 안고 몸을 웅크리는 것을 보니까요. 이렇게 별거 아닌 사람이 내 딸을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거구나.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폭행죄? 어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고소해봐. 내가 너한테 합의금 물어줄 것 같아? 구질구질하게 돈 몇 푼 쥐어주면서 합의해달라고 비느니 너한테 시원하게 고소당하고 말지. 근데 나 고소하려면 그거 하나만 알아도 내가 절대로 혼자 죽는 사람은 아니거든. 이혼하면서 나도 깨달은 게 있는데 멀쩡하게 내목하면서 잘 사는 게 제일 속 시원한 복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다시는 나한테 목 기어오르도록 애초부터 너네 같은 것들은 싹을 지근지근 밟아줘야 정신을 차리는 경향이 있더라. 똑똑히 기억해도 내 이름으로 고소장 하나라도 접수되거나 우리 딸한테 앞으로 이 일 가지고 뭐 하나라도 꼬투리 잡고 넘어지는 날엔 니네 회사 얼마나 공들여서 그동안 꾸며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무너뜨릴 테니까 알겠어? 그리고 나서 딸의 손을 붙잡고 손녀딸을 들쳐 안고 그 집을 확 나와버렸어요. 딸에는 뭐가 그렇게 눈치가 보이는지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저한테 미안하다고, 엄마한테 그런 꼴을 보여서 그런 소리를 듣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며 몇 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딸한테 그랬어요. 오늘 엄마가 보고 들은 건 엄마의 업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도 네가 그동안 집에서 당했던 모든 일들은 그건 엄마 업보 아니라고. 네 선택이라고요. 아이가 있어서 선택이 쉽진 않겠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네 인생과 손녀딸의 행복을 위해서 진지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죠. 딸도 울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가사 전문 변호사라는 저의 적성과 전공을 더할 나위 없이 잘 살릴 수가 없는 날들입니다. 제가 딸의 이혼 소송에 변호를 맡게 됐거든요. 엄마가 딸의 이혼 소송을 변호한다는 것 자체가 남들에게는 손가락질 거리일 수도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딸이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소송은 잃는 거 하나 없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볼 생각입니다. 예전에 제가 딸애를 집에 두고 나왔을 때 후회했던 그때 그 말도 안 되고 가슴 먹먹한 상황을 또 한 번 다시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요. 같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기 위한 제 마음이 이 소송에서 꼭 승소라는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혼 소송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딸의 시댁이었던 회사를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이 털어보는 일도 시작할 거니까요. 끝까지 저한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후반의 전업주부입니다. 전 남편과 함께 두 아들, 딸 하나를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요. 지금은 모두 장성해서 집에서 독립해 제 할 일을 하고 있어요. 큰아들은 40이 넘었는데 30대에 결혼을 했고요. 작은아들은 30대 후반에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막내딸은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입니다. 딸 나이가 26이고요. 신혼 초기에 아들 둘만 키우다가 늦둥이로 딸을 낳아 늦게까지 육아에 힘을 들였네요. 그래도 딸은 아들들과 다르게 키우는 맛이 있더라고요. 곱게 기른 딸이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데 전 몇 년 전에 제 둘째 아들을 어느 여자와 결혼을 시키려다가 파혼을 하고 말았죠. 그때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끼치고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저의 예비 며느리에 관한 얘기예요. 아니, 이미 파혼했으니까 며느리도 아니죠. 그때는 그 예비 며느리라는 아이에게 속아 아들을 잃어버릴 뻔했거든요. 이쯤 되면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들도 화가 나서 뒷목 잡으실 수도 있고 소름 돋고 무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를 볼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저의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전 60대 중후반이 되기까지 살아오면서 그다지 큰 풍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부모님도 아주 멀쩡한 분들이셨고 제 시부모님도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못된 시댁 부모님들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전 시집살이라는 것을 거의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아들이 5이세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들 5을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전 그중에 둘째 아들과 결혼을 해서 둘째 며느리가 됐고요. 시어머님은 아직 시골에서 비교적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9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정신도 쌩쌩하시고요. 그것도 참 며느리로선 복인 것 같아요. 연세가 90이신 시어머니가 치매도 안 걸리셨고 아직 혼자서 거동도 하시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비교적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60대 초반에 암으로 일찍 가셨어요. 그래서 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시아버지의 상을 치르게 됐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의 제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때보다 더 나이를 먹었네요. 참 세월이 빠르긴 빠른 것 같습니다. 저의 친정 부모님은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퇴역한 군인이셨고 어머니는 군인의 아내셨어요. 그래서 전 어려서 이사를 많이 참 다녔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근무지를 옮기면 군부대를 쫓아 이사를 다니다 보니 친구를 잘 사귈 수 없었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전 당당하게 할 말을 잘 못하는 마음 약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전 5살 위에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어릴 적에 저를 짓궂은 남자아이들로부터 지켜줬어요. 오빠는 저를 굉장히 과잉보호를 했거든요. 아버지가 군인 정신으로 동생을 잘 지키라고 틈만 나면 오빠에게 정신교육을 시키셨거든요. 군인 아버지에게 군대식으로 교육받은 오빠는 정말 군기가 어릴 적부터 바짝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야, 김영희, 너 왜 이렇게 키도 작고 말랐냐? 밥 안 먹어? 말괄량 삐삐도 아니고 머리는 왜 이렇게 땄어? 아, 아파. 잡아당기지 마. 너 두고 봐. 우리 오빠한테 이럴 거야. 오빠 제 혼 좀 내줘. 야, 영화야, 도망가. 영희네 오빠 떴어. 얼른 도망가. 너 쟤네 오빠한테 잡히면 큰일 나. 이놈들이? 누가 우리 영희 괴롭히고 있어? 너희들 한번 이 주먹 맛 좀 볼래? 남자아이들이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놀리고 도망가거나 할 때마다 오빠가 나타나 그 애들을 모두 혼내주고 저 대신 싸워줬거든요. 그땐 오빠가 정말 멋있는 히어로 같았어요. 오빠가 성인이 되어선 그때 아버지께 세뇌를 당했다며 우스갯소리를 했지만요. 그래서 남편이 저와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오던 날도 제 친정 부모님들은 다들 가만히 계시는데 제 오빠가 더 나서서 반대를 했었다니까요. 남편도 나중에 그때는 아버님보다 형님이 더 무서웠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선 우리 오빠와 남편은 아주 둘도 없는 사이가 됐지만 말이에요. 서로 힘든 일 있으면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고민을 나누는 사이가 됐답니다. 게다가 우리 아들, 딸들이 태어났을 때 오빠는 정말 조카 바부가 될 정도로 기뻐했어요. 오빠 역시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었지만 오빠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였으니까요. 오빠는 조카들 보러 우리 집에 와서는 예쁘다고 안고 재워주기도 했었고요. 제 남편보다 우리 애들에게 더 헌신적이었답니다. 얘기가 잠시 딴 데로 갔는데요. 어쨌든 전 결혼을 한 후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알뜰살뜰 쪼개 살림을 하고 애들을 키웠어요. 남편은 울산에서 현대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엔 제조업이 융성했던 때여서 남편의 월급은 우리 식구들이 모두 먹고 살 만큼은 됐죠. 그래서 남편은 애들 키우기도 힘든데 나가서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살림하고 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전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다른 남편들은 애들 키우고 나면 바로 나서서 돈 벌라고 마누라를 그렇게 닥달하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린 조금 덜 풍족해도 우리 애들에겐 당신 없는 집에 들어오게 하기 싫어. 당신이 고생하는 건 집에서만으로 족하니까 돈은 내가 벌게. 당신은 집에서 살림만 잘하면 돼. 애들 잘 키우고.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요? 고마워요. 내가 아끼고 아껴서 살림해볼게. 당신은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처음부터 넉넉했던 결혼 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저 남편은 울산 자동차 공장 근처에 아파트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애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거의 10년을 넘게 살았어요. 집주인도 좋은 사람이었고 그분도 울산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분이었죠. 그래서 전셋집 보증금을 많이 올리지 않고 계속 재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 주위에 너무 좋은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에 전 사람을 너무 잘 믿게 됐는지도 몰라요. 나쁜 사람들에게 사기당하게 되면 의심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전 주위에서 저를 속이거나 사기치는 사람이 없었죠. 물론 TV 드라마나 고발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범죄 사기꾼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일을 당했던 적이 없어서 전 순진하게 사람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바른 생활 사나이로 잘 자라줬습니다. 맏아들은 공부를 잘했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고려대 컴퓨터공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 남편은 그때 너무나 좋아했어요. 남편도 큰아들이 좀 잘 돼서 집안을 일으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그렇게 큰아들은 서울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수입만으로 현실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였어요. 큰아들에게 자취방을 얻어주고 대학 등록금을 냈더니 가게에 큰 구멍이 나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 이젠 저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미 20주년을 주부로 지내왔던 절 선뜻 고용해 주려는 곳은 없더라고요. 사무직은 써주는 데가 없고 전 운전을 못하니 보험 영업이나 학습지 선생님은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간 벼룩시장 같은 생활정보지를 보면서 저한테 맞는 알바 자리를 찾았지만 좀처럼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전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계산원을 모집한다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냈습니다. 사장님은 워낙 제 얼굴을 알고 단골이다 보니 제가 거기서 일을 해도 되겠냐고 하니까 당연히 좋다고 말했죠. 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역시 일자리는 동네에서 찾는 게 빠르죠. 전 남편이 알면 시끄러워질까봐 남편 몰래 그 마트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갔어요. 애들이 어차피 다 컸고 학교에 가고 나면 저녁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남편도 공장에서 야근이다 뭐다 해서 밤 늦게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을 남편에게 숨길 수가 있었죠. 전 그 돈을 제 명의로 된 통장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저만의 쌈짓돈이 쌓여가는 즐거움과 저도 어딘가에 쓸모가 있다는 자부심에 힘든 줄도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다녔어요. 나중에 남편과 애들에게 도움이 될 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그 도움이 될 날이 찾아왔어요. 제 통장에 돈이 쌓여가기 시작했을 무렵에 남편의 공장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거든요.
야간에 불 꺼진 공장을 돌아보던 경비 아저씨가 실수로 담뱃불을 기계에 떨어뜨려서 화재가 난 것이었어요. 놀란 경비원은 그 자리에서 불을 끄긴 했지만 기계가 타서 무슨 베어링이 고장났다나 했다나 봐요. 그때 남편은 자동차 공장의 공장장이었어요. 그 화재 사고로 몇백만 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불을 낸 경비원 아저씨는 당연히 회사에서 잘렸고 회사의 높은 사람들은 남편에게 책임을 물어서 3개월치 월급 감봉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얘기를 저한테 미안해서 한참 동안 못하다가 아파트 관리비가 밀리자 그제서야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못 낸 것이 3개월쯤 되자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전 당연히 남편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줄 알고 있었기에 좀 놀랐죠. 그제야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사실 내 관리 소홀 때문도 있었지 뭐. 하지만 당신한테 얘기할 수는 없었어. 당신이 집에서 고생을 하는데 내가 감봉됐다는 말을 어떻게 해. 게다가 회사에서도 내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 그래서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야. 그랬어요? 당신은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어? 사실 나도 당신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전 그동안 1년 정도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전 남편이 괜한 짓을 했다고 저에게 뭐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안심을 했는지 크게 한숨을 쉬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고마워. 당신이 그동안 나 몰래 아르바이트 한다고 고생이 많았겠구려. 당신이 벌어둔 쌈짓돈으로 구멍난 우리 가게 경제는 어떻게든 메워줄 수 있겠네. 그런데 당신 혹시 그 일 힘들진 않아? 힘들진 않아요. 1년이나 하다 보니까 나도 손이 빠른 계산운이 됐거든. 그리고 거기가 내가 다니는 단골 슈퍼라서 팔다 못 파는 야채나 빵 같은 거 있으면 사장님이 그냥 주시기도 해서 좋아요. 이참에 나 당신한테 들킨 김에 계속 마트 다닐래. 이제 해보니까 돈도 쌓이고 소일거리도 되고 좋구만. 그랬더니 남편은 마음에 큰 짐을 덜었다고 좋아하는 것이었죠. 그동안 남편은 결혼 초부터 큰 소리 쳤던 것도 있고 해서 저금도 줄고 노후 대비가 안 되어도 저한테 일을 나가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고 하니까 남편 입장에선 제가 고마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남편은 집안일을 좀 돕기로 했습니다. 제가 일하고 오면 저녁에 힘드니까 설거지는 자기가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알겠다고 했죠. 우리 부부는 그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합의해서 가정 경제를 꾸려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조그만 것에도 서로 의논하고 합의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싸울 일 같은 건 없어지더라고요. 결혼 초기엔 제가 대부분 남편에게 맞췄죠. 전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다 보니까 남편이 거의 모든 걸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도 돈 버는 사람이라고 남편이 대우를 해주긴 해주더라고요. 전 그런 점이 기분 좋았습니다. 내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열심히 살게 됐죠. 몇 년 전에 남편이 퇴직을 하고 나서도 전 이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벌써 슈퍼 근무를 한 지도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동안 잠시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일을 그만둔 적도 있었지만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장님과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죠. 사장님은 처음에 저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다가 제가 점점 일을 잘하니까 4대 보험이 되는 정직원으로 채용을 해주셨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 저를 알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때까지 전 인간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운이 좋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겠네요.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둘째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속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그 얘기는 좀 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저의 작은 아들은 어렸을 때 형보다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공부로는 글렀다고 생각해서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시켰죠. 초등학교 땐 축구에 빠져 있다가 중학교 때부터 농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 시작한 것 치곤 실력이 좋아서 고등학교 때도 학교 대표로 뛰곤 했죠. 그래서 전 그 애가 농구로 대학을 갈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둘째는 갑자기 음악을 하겠다고 하면서 밴드에 들어갔다고 해서
제 속을 좀 썩였습니다. 그것도 한창 공부를 해야 될 고등학교 3학년 때 말이에요. 전 맨날 밴드 연습한다고 기타 사게 돈 달라고 하는 둘째가 한심해 보였어요. 기타도 좋은 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기타를 사겠다고? 그것도 일렉트릭인지 뭔지. 엄만 허락 못해. 정신 차려. 너 지금 고3이야. 다른 애들은 다 공부한다고 난린데 넌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엄마, 나 다 컸어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그놈의 공부. 이제 지겨워요. 나 어차피 형만큼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잔소리를 하세요? 형이 명문대 갔으면 됐지. 왜 저한테까지 공부를 강요하시느냐고요. 큰아들이 부모 말을 잘 듣는 온순한 아들인 반면 둘째는 예전부터 좀 자기 고집이 셌어요. 그리고 뭔가에 한번 꽂히면 주의가 안 보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편도 둘째를 훈육하고 할 때마다 애를 좀 먹었죠. 그런 둘째 아들도 군인이셨던 제 친정 아버지만큼은 무서워했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미 청년이 다 된 애를 할아버지가 어떻게 혼낼 수가 있겠어요. 제 할아버지도 컨트롤이 안 되자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녀석이 바로 저희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을 가지 않고 음악을 1, 2년 하다가 그것도 금방 때려쳐 버렸어요. 밴드 멤버들하고 마음이 안 맞다나 뭐라나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군대 갔다가 다시 공부를 해서 늦은 나이에 체대를 들어갔습니다. 둘째가 대학교에 들어간 게 군대 제대하고 바로니까 26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애는 30살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엔 천방지축이더니 갔다 오니까 그래도 정신을 차렸는지 자기가 먼저 대학을 가겠다면서 수능 공부를 하더라고요. 남편과 전 잘 됐다고 생각했죠. 둘째 아들이 딴마음 먹기 전에 얼른 재수학원을 등록시켜줬어요. 그동안 안 해서 그랬지 하면 하는 애라는 것을 둘째 아들은 자기 스스로 보여주더라고요. 마음 먹고 공부를 해서 한 번에 제대로 합격했고 지금은 중학교 농구 코치 일을 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체육계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남자아이들과만 어울렸습니다. 체대가 좀 군기가 세거든요. 그러니 선배들 따라 술도 많이 마시고 남자들끼리 하는 당구나 게임만 하고 살았어요. 게다가 또 둘째 아들은 늦은 나이에 대학을 들어와서 아저씨 신입생이라고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체육학과의 남학생들이 그렇게 잘 따랐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여자에게 면역이 없었어요. 조금 과장을 하자면 우리 둘째 아들은 여대 앞에는 지나가지도 못할 만큼 쑥맥이었던 겁니다.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전 그게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애가 여자애 보는 눈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고요. 남자들하고만 어울리지 말고 골고루 여자를 사귀어봤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랬으면 그 여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었겠죠. 저희 큰아들은 고려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와서 벤처기업을 차렸습니다. 그때 한참 게임 업계가 벤처 사업으로 인기가 있었던 때였거든요. 전 그 애가 컴퓨터공학과를 나왔으니 대기업인 삼성이나 LG 들어갈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그 앤 친구들과 벤처 회사를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내심 실망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 연봉보다 더 많이 벌긴 하지만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업계는 밤낮이 없이 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건강하고 튼튼하던 아들도 하도 밤을 새니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지면서 점점 폐인처럼 변해갔어요. 전 울산에 살고 아들은 서울서 회사를 다니니까 아무리 제가 신경을 쓴다고 해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큰아들의 자취방에 왔다 갔습니다. 그 애는 계속 같은 회사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결혼도 사내에서 했어요. 매일 씻지도 않고 민낯으로 만나는 여자에게 사귀자고 했고 그렇게 7년 동안 사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큰며느리는 지금은 집에서 애를 키우지만 아들 회사에서 수석 프로그래머였어요. 언젠가 큰아들이 나보다 훨씬 일머리가 좋았다고 말하며 아까워했죠. 애들이 조금만 크면 다시 회사로 들어오게 한다고 하더군요. 그 애들은 같은 직장을 다니는 공통점이 있어서인지 서로 배려도 하고 잘 사귀어서 결혼까지 꼴이나게 됐고요. 근데 문제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전 첫째를 무사히 결혼시키고 나서 둘째에게 슬쩍 옆구리를 찔러봤어요. 예, 형도 결혼했고 넌 혹시 만나는 여자 없어?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소개 좀 해줘봐. 엄마 너만 장가 잘 가면 더 바랄 게 없다. 우리 딸이야. 제가 어련히 알아서 갈 거니까. 난 네가 제일 걱정이야. 도대체 여자 앞에선 입이 붙어버리기라도 하니? 엄마, 저 아직 취직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결혼 얘기를 해요. 너무 일러요. 저 이제 33인데 왜 그러세요? 33이면 남들은 이미 결혼했거나 애 낳았을 나이야. 너 대학 졸업도 늦게 했으니까. 네 친구들은 이미 결혼한 애들도 있지 않니? 둘째 아들은 이미 예상을 하긴 했지만 펄쩍 뛰면서 결혼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직 때가 안 됐다,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것은 그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디 가서 자기 혼자 여자를 만나 저에게 데려올 깜냥은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줄만 알았던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정말 예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랑스럽게 소개를 시켜주는 것이었어요. 전 그날 둘째 아들을 다시 보게 됐다고나 할까요? 엄마, 저 엄마 소원대로 결혼할 여자친구 데리고 왔어요. 어때요? 여기는 채이라고, 유채이라고 해요. 나이는 30이고 지금 취업 준비 중이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유채이라고 합니다. 준호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가 교육행정직 1차 시험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곧 면접 볼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에 아들이 소개해준 여자는 정말 1등 신부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곧 공무원이 될 여자라니요. 그럼 얼마나 좋겠느냐고 생각만 하던 이상적인 며느리감이었죠. 그 채이란 아이는 우리 둘째 아들이 코치로 있는 중학교에서 첫 발령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갑자기 궁금해서 예비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둘이 어떻게 만났느냐고요. 그랬더니 그 애는 우물쭈물 대답을 회피하더라고요. 그 아이 옆에서 제 눈치를 슬슬 보던 둘째 아들이 대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동네에 도서관 하나 있잖아요. 채이가 거기서 공부하는 중이었거든요. 저도 시험 좀 보려고 책을 찾아서 도서관에 갔는데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만난 지 한 100일 정도밖에 안 됐지만 우리 정말 서로 사랑해요. 100일밖에 안 됐다고? 전 아들의 말을 잘못 들었나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물론 그 아이를 신부감으로 나무랄 데가 없었죠. 하지만 전 만난 지 100일 만에 결혼을 결정해도 되나 싶었어요.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거먹는 그런 스피드가 아니겠습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 그 채이라는 애에게 물어봤죠. 그쪽 집에서도 우리 둘째 아들과 사귀는 건 알고 있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애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그 애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며느리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에게 아들과 결혼하는 걸 무조건 허락한다고 했어요. 그럼 상견례는 언제가 좋겠니? 보다시피 우리 준호가 나이가 좀 많아서 난 올해 내로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혹시 너희 부모님한테 우리 준호 인사시켜 드렸니? 아니요. 아직은 못 만나 뵀어요. 오빠가 우선 어머니와 인사부터 하자고 해서요. 그런데 저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결혼하면 어머니 집에 들어와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머니는 어떠세요? 전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아들만 원한다면 전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흔쾌하게 허락했어요. 물론 남편과도 의논했어야 되는 일이지만 전 둘째 아들이 35 슬슬 노총각으로 들어서고 있는 나이였기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어떤 여자인지는 그냥 그 당시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 알아보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정말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전 얼른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저와 다르게 마냥 좋아하지만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그 예비 며느리라는 아이에 대해 꼬치꼬치 묻는 것이었죠. 집안은 어떤 애며 어느 대학 나오고 교육행정직에 합격한 걸 증명할 자료 같은 건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전 하나도 모른다고 했더니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둘째 아들 믿어? 우리 준호가 얼빠라서 그저 얼굴만 보고 걔랑 사귀는 건지 어떻게 알아? 결혼은 아무래도 좀 신중해야 되는 것 같은데 당신이 이렇게 호들갑을 떠니까 나는 좀 불안하네.
아니, 당신은 세상 속고만 살아왔어요. 우리 아들이 데려온 여자니까 믿어야지. 괜찮어. 어차피 상견례도 다음 주에 잡아놨으니까. 그 집안이 정말 별로면, 결혼 안 시킨다고 하면 돼.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준호 35이야.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닌 거라고요. 당신도 참 답답하네. 전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남편을 오히려 답답하다며 코웃음을 치고 몰아붙이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저의 기세에 눌려 난 모르겠으니 당신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때 남편의 말을 듣지 못했던 게 지금은 정말 후회가 되네요. 괜히 결혼이 인륜지 대사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들, 딸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잘 알아보고 시키시길 바랄게요. 어쨌든 그 다음 주에 저는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과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약속 장소인 울산 시내에 있는 중식당에 도착하자마자 그쪽 부모님들이 이미 긴장을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늦지 않게 나왔는데도 그 애 역시 이미 자기 부모님의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 애는 자기 엄마로 보이는 여자 옆에서 뭔가 이마를 찌푸리면서 소곤거리고 있었고요. 제가 헛기침을 하자 그 애와 그의 엄마는 동시에 저를 바라보더니 화들짝 놀라 귓속말을 멈추고 일어났죠. 안녕하세요. 우리 채희에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준호에게 두 분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엄마 말씀 많이 하지 마시고 조용히 알고 계시죠? 그래, 알았다. 그 아이는 자기 어머니에게 마치 명령을 하듯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번에 본 얌전하고 조용한 그의 이미지와 조금 달랐기 때문에 전 속으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부인 될 분이 평소에 엄청 수다스러운 성격인가 보다 하고 그저 짐작만 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상견례가 진행됨에 따라 그 애는 자기 부모를 향해 가끔 눈짓을 하기도 하고 뭔가 단속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친정 부모라는 사람들은 딸의 말에 꼼짝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싸한 분위기를 영 미덥지 않은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전 그 당시엔 그저 아들이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한 가지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런 예비 며느리의 수상한 말과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물 흐르듯 막힘없이 상견례가 진행되는 와중에 유독 불편하게 하는 바깥사돈을 보며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바깥사돈에게 물었어요. 저 사돈어른 어디 몸이라도 안 좋으신가요? 왜 이렇게 두리번거리세요? 아닙니다. 제가 잘 모르는 자리에서 좀 긴장하는 버릇이 있어요. 전 신경 쓰지 마시고 어서 식사하세요. 아버지, 시아버지 될 분께 무례하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그래, 알았다. 예비 며느리는 자기 부모님인데 너무 아랫사람에게 하듯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죠. 그의 친정 부모들은 말없이 음식만 먹었고 그 딱딱한 분위기에서 애써 밝은 척하는 건 그 애밖에 없었습니다. 전 아들을 힐끗 봤어요. 아들은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너무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이라 전 아들의 옆구리를 쿡 찔러 밖으로 데리고 나갔죠. 그리고 아들에게 추궁하듯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채희가 말이야. 원래 자기 어머니 아버지께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 말이 좀 짧은 편인 것 같아서 그래. 생판 모르는 남한테 아주 잘하는데 부모한테는 좀 그렇다야. 엄마, 쟤도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원래 부모님한테 되게 싹싹하고 잘하는 애예요. 제가 저번에 인사하러 여자친구 집에 갔을 때 부모님 모두 아주 인자하시고 밝으셨거든요. 제 아들도 고개를 갸웃거리긴 했지만 그땐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어떻게 그날의 분위기만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도 애써 넘어가려 했지만 남편은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와선 이 결혼 정말 시켜야겠느냐고 말하더군요. 아무래도 좀 예비 며느리가 자기 부모님께 무례하다는 것이었죠.
혹시나 그 애가 버릇도 없고 시부모가 될 우리들을 우습게 보면서 제멋대로 굴면 어떡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전 그런 남편에게 신경과민이라고 말했죠. 어쨌든 전 그의 첫인상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 예비 며느리는 상견례를 마친 후 조금씩 수상한 점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저의 집에 들어와서 살고 싶다는 것도 사실 시부모님을 모시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땐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에게 제가 슈퍼에서 일을 한다고 얘기를 전해 듣고 예비 며느린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채희예요. 잠시 통화하시는 거 괜찮으신가요? 난 괜찮다. 근데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했어, 우리 며느리가? 아,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준호 씨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슈퍼에서 아르바이트 하신다고 하던데요. 저랑 오빠 결혼하고 나면 그거 그만두실 수 없나 여쭤보려고요. 어? 그건 왜? 무슨 이유라도 있어? 제가 단번에 거절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 그 애는 저에게 본심을 말해버리더라고요. 사실 제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되면 결혼을 해도 집안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저보고 일 그만두고 집안 살림을 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이었습니다. 전 왠지 떨떠름한 생각이 들었죠. 같이 산다면 전 그날 며느리랑 같이 집안일을 나눠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생각이 저와 좀 달랐습니다. 게다가 아직 우리 애랑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일부러 목소리를 깔고 그 애에게 말했죠. 채희야,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지만 내가 너희들 뒷바라지를 위해서 내 일을 그만두는 일은 없을 거야. 너도 일이 5시에 끝나고 나도 6시에 끝나니까 비슷하게 집에 와서 넌 네 할 일 하고 같이 저녁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러니? 이 시엠이 말이 틀려?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이런 작은 편의도 봐주시지 못하나요? 준호 오빠랑 결혼하면 제가 일을 하니까 어머니가 집안 살림 다 해주시고 애기 낳으면 애도 키워주실 거라고 했는데요. 제가 준호 오빠를 좀 잘못 본 것 같네요. 어머니하고 그런 합의도 안 하고 있었다니. 그러더니 며느리는 무리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끊어진 전화를 붙들고 있던 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예비 며느리에게 느낀 쎄한 분위기는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었던가 전 며느리가 조금씩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러터진 제 아들을 만나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우리 아들도 바쁘고 저도 슈퍼 일이 바쁘다 보니 며칠 동안 한번 말은 해봐야지 생각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주말에도 결혼사진을 찍는다, 식장을 예약한다 하면서 집에 잘 붙어있지도 않더라고요. 모든 것을 거의 예비 며느리였던 그 애가 결정하고 우리 아들은 그저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다고 나중에 준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 채이라는 애가 그렇게 무대뽀에 말이 안 통하는 줄은 몰랐었다고. 아무래도 그땐 자기가 뭐에 씌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고. 그 애는 한번 자기 멋대로 되지 않으면 빽하니 돌아서서 며칠간 냉전을 유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준호는 그 애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아무 의견도 내놓지 못하고 그저 채희가 하라는 대로 고개를 기계적으로 끄덕거렸던 겁니다. 폐물도 예비 며느리 마음대로, 방에 들어올 가구들도 그 애의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다못해 턱시도나 신랑 화장을 할 메이크업 가게까지 그 애가 멋대로 결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밀려가듯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 왔어요. 전 예비 며느리가 좀 제멋대로인 면이 있지만 결혼하고 제가 그 애를 조금 고칠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드디어 결혼 전날이 됐는데도 전 마지막으로 청첩장을 안 보낸 곳이 있나 점검을 했죠. 그리고 아들은 목욕을 다녀와서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했죠. 올 사람이 없는데 말이죠. 전 현관 앞에서 누구시냐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전 좀 무서워서 아들을 깨워서 밖에 나가보라고 했죠. 혹시 동네 애들이나
칼등 강도 같은 건지도 모르니까 조심하고. 얼른 나가봐. 에이, 엄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냥 초인종 누르고 지나가는 장난일 거예요. 안 나가봐도 돼요. 아니야, 내가 예감이 좋지가 않아. 얼른 나가봐.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이지 뭘. 문 밖에 나가보는 게 뭐 얼마나 걸린다고 안 나가려고 해. 결국 둘째 아들은 투덜투덜 하면서 방에서 나와서 현관에 나가봤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흰 봉투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아한 생각에 아들은 얼른 그 봉투를 주워들고 집으로 들어왔대요. 전 아들이 가져온 흰 봉투가 너무나도 수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 너 혹시 이걸 떨어뜨리고 간 사람 얼굴이나 뒷모습이라도 본 거 있어? 아우, 왠지 꺼림직하네. 모르겠네요. 밖에 떨어져 있길래 가지고 왔는데 발신인도 수신인도 없고 이게 뭐지? 무슨 광고 같은 건가? 아유, 그냥 버리자. 이리 내봐. 전 아들이 들고 있던 그 봉투를 낚아채서 봉투째로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에 든 내용부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엔 경악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글쎄 이런 내용이 타이프로 쳐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는 보험 사기꾼입니다. 만약 내일 결혼한다면 아마 당신의 아들은 한 달 안에 그 여자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결혼은 취소하세요. 절대 시키면 안 됩니다. 내 말을 믿으셔야 해요. 이 편지의 내용을 보고 전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리고 제 둘째 아들에게 이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은 이런 못된 장난을 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서 마구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전 정말 이게 그냥 장난처럼 보이는지 아들에게 한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아들을 데리고 그의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실 상견례 때부터 좀 찝찝한 게 있었어. 그래서 너한테 물어본다고 말만 하고 이때까지 안 물어봤는데 또 솔직하게 대답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돼. 네, 알겠어요. 저런 질 나쁜 장난 편지를 엄마는 설마 믿으시는 건 아니죠? 나도 거짓말이면 좋겠는데, 그래도 확실히 할 건 해야지 않겠어? 너 결혼을 좀 미루더라도 지금 중요한 건 네 여자친구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래.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얘기는 나중에 알아보니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그 예비 며느리란 아이에 대해 알아본 사실을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제 예비 며느리의 민낯을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전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결혼식장을 취소시켰어요. 그리고 영문을 몰라 하는 그 애에게 가서 익명의 편지를 보여줬죠. 그랬더니 그 애는 갑자기 무서운 표정을 짓고 저와 아들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렇게 비열한 예비 며느리의 표정을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애는 뻔뻔하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사실도 아닌 모함을 하는 편지를 보낸 거야? 어머니, 저 정말 아니에요. 저 준호 씨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지. 보험 사기 치려고 만난 거 절대 아니라니까요.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그러니? 그렇다고 보기엔 네가 우리 아들을 꼬셔서 들게 한 생명보험 개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래,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채희 네가 해달라고 해서 그때는 내가 일일이 살펴보지 않고 서류에 사인을 했었지만 사실 내가 생명보험에 암보험까지 들어야 할 만큼 건강이 나쁘진 않아.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네가 교묘하게 나를 조종하게 맞는 것 같거든?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사실 전 식장을 취소하고 며느리와 삼자대면을 하기 며칠 전부터 아들을 먼저 추궁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그 애가 권하는 대로 보험 서류를 몇 개 사인을 해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앤 정말 교묘하게 아들을 조종해서 그 서류를 내밀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너무 분통이 터져서 우선 제 아들의 등짝을 몇 대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며 아들을 향해 소리쳤죠.
너는 무슨 생각인 거야? 걔가 보험을 하는 애도 아닌데 네 생명보험을 그렇게 많이 들어달라고 하는데도 하나도 의심하지도 않았어? 아니, 제가 절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서류들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게다가 장모님이 보험 영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비 사유가 돼서 그런 걸 어떻게 거절해요? 정말 들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제가 며느리를 노려보며 이런 사실을 전부 내뱉었더니 예비 며느리의 표정에 낭패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사기친 걸 전부 들켜버렸다는 걸 알고 나더니 그 애는 금방 돌변해서 팔짱을 끼면서 오만불손한 태도를 취했어요. 게다가 그의 입에서는 정말 쌍소리가 확 튀어나오는 것이었어요. 아씨, 짜증나게. 그래서 뭐요? 어쩌라고요? 아줌마 아들이 병신 같아서 저한테 속은 걸 어쩌라고요? 다 필요 없고 내가 지금 여기서 경찰 불렀으니까 딱 기다려. 너 같은 사기꾼은 깜빵에 갇혀서 콩밥을 먹어봐야 돼. 뭐라고요? 경찰을 불렀다고. 안 돼. 오빠, 나 좀 구해줘. 그동안 그래도 우리 잘 지냈잖아.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네?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네? 전 굳은 얼굴로 그 아이의 눈앞에 보험 해약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전 아들이 들었던 보험회사들을 일일이 찾아가 그 보험들을 전부 해약하고 왔던 것이었죠. 아들이 속아서 사인한 보험의 개수는 암보험, 운전자보험, 생명보험, 하여간 모든 걸 통틀어서 10개가 되더라고요. 며느리는 눈앞에서 우수수 쏟아지는 그 해약된 서류들을 보더니 이제 더는 발뺌할 수도 없음을 깨닫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불러둔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포기해버린 건지 별다른 반항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애는 얌전히 경찰들의 손에 연행되어 순순히 경찰차를 탔습니다. 경찰들은 그 길로 그 애의 엄마를 체포하러 떠났고요. 저와 둘째 아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준호야, 넌 저런 무서운 애랑 사귀었던 거야. 무슨 일 당하기 전에 이 결혼 취소해서 다행인 줄 알아. 다음부터는 여자 사귈 때 무조건 뭐 하는 애인지 다 알아보고 사겨. 알겠니? 알았어요, 엄마. 정말 어이가 없네. 모녀가 둘 다 사기꾼이었다니 너무 무섭다. 저와 아들은 둘 다 몸소리를 치면서 멀어져가는 경찰차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저희 집 앞에 그 제보 편지를 두고 간 사람은 상견례 때 봤던 그 예비 며느리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제 며느리 될 뻔한 그 채이란 아이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애의 엄마가 보험 영업을 하며 그 아이를 키웠는데요. 그 애는 20살 때부터 어머니와 짜고 보험 사기를 치고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제가 바깥 사돈으로 알고 있던 그 아저씨는 그 애의 엄마와 내연 관계였는데요. 그 상견례 때 계속 마려운 표정을 하고 있었던 것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였던 것 같아요. 대졸이었다는 것도 교육행정직에 합격했다는 것도 그 애의 나이도 당연히 다 거짓말이었죠. 알고 봤더니 그 애는 대학은커녕 공부하러 도서관에 다닌 적도 없는 애였습니다. 그러다 제 아들을 사기의 타겟으로 삼고 나서부터 마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깜찍한 년이 글쎄 제 아들이 그 도서관에 나타날 때마다 자주 마주치며 캔커피를 준다든지 가방을 놓아준다고 환심을 샀던 모양이었어요. 제 바보 같은 아들은 그 애의 거칠의 친절을 진짜로 믿고 홀딱 빠져버린 것이었고요. 여러분 정말 소름 끼치지 않으신가요? 전 나중에 이런 경찰의 설명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뻔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그 애를 경찰서에 넘기고 나서도 전 밤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잤죠. 한데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된 남편은 그것을 보라면서 저에게 퉁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것 봐.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그 사돈들의 행동이 수상하기는 했어. 그리고 그 애도 그렇지. 어쩐지 말을 막 하더라니.
내가 잘 알아본 다음에 결혼시켜도 시키는 거라고 했잖아. 앞으로는 내 말 무시하지 마. 전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려서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였는데 남편은 이런 얄미운 소리나 하는 걸 보고 전 정말 성질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으니 뭐라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전 분한 마음을 누르면서 남편의 말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당신이 다 옳다 옳아. 당신 정말 잘난 사람이야. 그것보다도 우리 아들이 정말 결혼해서 한 달 안에 보험 사기로 죽기라도 했으면 당신 어쩌려고 했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아들을 구했고 사기꾼 모녀를 잡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당신 이번 일로 마음고생했으니까 우리 당분간 준호 결혼이나 파혼 같은 건 생각하지도 말고 둘이 어디라도 다녀올까? 전 남편이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죠. 그래서 콧방귀나 끼고 말았는데 글쎄 며칠 후에 남편은 저를 위해서 해외여행을 예약한 것이었어요. 쉬는 날 홈쇼핑을 보다 좀 충동적으로 하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들 결혼이 파토난 후에 둘이서 라오스로 여행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 추억도 이제는 몇 년 전이 됐네요. 전 모든 것이 느린 곳에서 사기꾼 모녀에게 받은 충격도 좀 있고 힐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나중에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면 이곳으로 아예 이민을 오자고 했고요. 라오스는 정말 느림의 미학이 있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순박하고 기후는 따뜻하고 농사짓는 삶에 대한 동경을 가진 채로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전 나중에 라오스에 가서 살고 싶어요. 만약 그게 현실적인 이유로 안 된다면 귀농이라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도 꽤나 큰 도시인데 대도시엔 범죄도 많고 너무 복잡하고 애들이 다 출가하고 나면 전 초록초록한 시골에 내려가서 꽃을 심고 마당을 가꾸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네요. 여러분,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늙음하게 무서운 일을 당할 뻔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무사한 것을 다행으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둘째한테 너무 결혼하라고 성화를 부리지 않기로 했어요. 끝까지 혼자 살게 돼도 그건 지 팔자 아니겠어요. 결혼에 조급해 눈이 멀어서 아들의 전 여자친구 같은 사이코패스를 또 만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부디 여러분들에게 충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들, 딸 결혼은 아주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같은 실수는 저 한 사람으로 충분하니까요. 저도 다음에 아이들이 배우자를 데려오면 아주 뒷조사를 철저히 하고 나서 허락을 하든 결혼을 시키든 할 것 같아요. 이런 무서운 실수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니까요.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